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8일입니다. 자, 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할 때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솔직하게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욕 먹을 각오하고 좀 드린 건데, 예, 욕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도 혼날 건 혼났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개편? 뭐 개편이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 운영 스타일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이런 거를. 왜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improve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어떨까 조금 방법을 좀 바꿔볼 건데요. 제가 포커스하고자 하는 거는 이 솔풀경하고 시청자 사이에 생기는 그 미스매치나 미스언더스탠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솔풀경 제 불찰입니다.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은 하지만 어려운 건 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던 말씀 중에 달러 결국 약세 올 겁니다. 달러가 약해졌으니까 기축통화로서 역할 제대로 못하고 듀얼 커런시나 듀얼 기축통화 혹은 다른 나라가 근본이자를 들고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시청자분 질문 오는 게 그럼 내가 6개월 후에 달러를 팔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언더스탠딩의 갭이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릴 때 자주 말씀드리던 리먼 100배 터질 거다 혹은 한국 집값이 고점 대비 80%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이제 시청자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방몰이 하더니 이제 와서 발뺌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제 새 목표는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솔풀경이 하방몰이를 하는 거는 인정. 예, 그거를 제가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 때나 쇼치세요라고 해석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방몰이를 하고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서 네게티브하게 비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실전에다가 직접 써드시는 거하고 그 차이를 확실히 제가 자꾸 강조를 해드려서 A하고 B를 같이 혼동하시지 않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없도록 만드는 건 제 의무인 것 같아요, 방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각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구제금융 지속될 겁니다. 에서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반등도 같이 올 겁니다. 혹은 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토를 달게요. 그렇죠? 80% 정도 안 좋은 얘기를 했으면 반대로 20% 좋은 얘기도 섞어서 하고 80% 예를 들어 좋은 얘기했으면 하지만 20%의 위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즉 이론하고 실전에 있는 그 차이에 제가 집중을 좀 더 해서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 같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보다는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모터보트 방향 쉽게 전환하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은 쉽게 방향을 정말 획획 전환할 수가 있잖아요. 한 달 만에, 세 달 만에, 6개월 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그런 파이낸셜 프로덕트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타이밍하고 흐름에도 좀 더 집중을 하고 항상 주의하세요라는 그 KBS를 컨디션을 제가 계속 달아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항상 공고 이런저런 얘기, 이론편, 실전편. 그래서 제가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색깔해서 공고라고 넣어놓은 거는 전체적인 그냥 이런저런 얘기 드리는 거고 이론으로 가면서는 이런 식으로 초록색해서 좌측 상단에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입니다라기보다는 이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런 거는 실전에 가깝습니다. 실전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차등을 둬서 각 페이지마다 조금 더 이렇게 분할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론하고 실전이 자주 겹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뱅크 캐피탈 얘기해드리면서 은행이 왜 망하는지, 뱅크라는 뭔지, 왜 생기는지, 은행 재무제표를 막 설명드리는 건 분명히 이론일 텐데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가 됐건 퍼스트 리퍼블릭이 됐건 조금만 상황이 은행이 안 좋아져서 무너지면 바로 그게 실전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걸 또 실전으로 바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딱 선을 그어놓고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어렵긴 한데 제가 일부러라도 이렇게 선을 긋고 자꾸 설명을 드리다 보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제 뉘앙스에서 조금 다른 결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저거는 그냥 뭐 이론이네. 내가 당장 몰라도 되는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전 쪽에 제가 갖다 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귀 기울이고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 제 드리는 정보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요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운 거를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를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해요. 실전은요, 99%가 심리전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시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이론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진짜 심리가 중요해요. 이건 제가 뒤에 가면서 좀 더 차차 설명드릴게요. 물론 20년 동안 묻어놓는 그런 주식이면 상관없습니다. 올해 지금 사놓고 2023년에 사고 2043년에 꺼내보겠다. 뭐 이런 거면은 심리고 뭐고 하나도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주식이 떴나 떨어졌나 이거 확인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판국에서는 정말 심리전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전 편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실전 섹션에서. 자,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네 말 듣고 쇼 쳤다 이놈아. 이 망할 놈아. 이런 말 안 듣기. 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정작 제가 안타까운 거는 방장인 솔프경 저는 숏을 안 쳤는데 왜 여러분들이 숏을 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전에 보니까 14,000에 숏 치고서는 힘들다고 막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게 14,000 숏 쳤는데 제가 14,444를 한때 잡았던 것처럼 14,400 정도에서 다시 푹 떨어져서 폭락해가지고 뭐 12,000 되면은 그분이 대박 버신 거겠지만 얻어 걸리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지금 돌아봤을 때 14,000에 숏을 치는 게 왜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내가 어떤 중요한 점들을 간과를 하고 너무 이론에만 치중을 했는지, 실전을 볼 때는 어떤 다른 요소들을 더 봐야 되는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자꾸 그쪽으로 실전 편에서는 자꾸 그런 쪽으로 더 포커스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전편에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따지는 듯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 좀 흥분도 했는데 그 편에서 시청자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또 오해가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뭘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A1을 하나 말씀드리고 B2라는 걸 말씀드리면 그거를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합친 다음에 A, B1, 2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저한테 와서 질문이나 공격이나 탓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냐면 이 시청자분을 뭐 제가 뭐 너무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이해예요. 제가 리먼 100배 올 거라는 말씀도 드렸고 요 전 영상에서 20%만 하락하면은 끊을 거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15,000의 나스닥 선물인데 만약에 제가 숏을 친다 그러면 12,500 정도 먹을게요. 20% 정도 먹을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고 야 리먼 100배를 생각하는 사람이 왜 20%만 먹냐 이러시는 거예요. 전 이걸 두 개를 연동시킨 적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 변동 사이클이라는 거는 한 달, 세 달, 6개월, 12개월 안에 막 확확 바뀔 수가 있죠. 세 달 동안 오르다가 6개월 떨어질 수 있고 이게 자주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리먼 100배라고 하는 이건 이제 시스테매틱 리스크거든요. 리먼 100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오느냐 안 오느냐인데 이게 만약에 올 여름에 안 오면 20%만 하락이 유력합니다. 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저는. 즉 무슨 말이냐면 뭐 은행이 될지 무슨 어느 분야가 될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한 방 뻥 터지겠죠. 5.25%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터져요. 터지는 걸 알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안 올리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뭐냐면 어디선가 하나 터져라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킵을 한 거거든요, 요번에. 분명히 터지긴 터지니까 어디서 터질진 그거는 정말 참 크리스탈 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알기 어려운 거고 그게 만약에 터진다고 봤을 때 연준이 막아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페드풋 말씀드렸죠. 구제금융을 얘들이 해주면서 분명히 한 15,000에서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려가서 한 12,000이면 20% 정도 떨어진 거니까 요 정도 되고 떨어지다가 뭔가 해주면은 다시 오르지 않겠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게 진짜 시스테매틱 리스크로 와서 페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동원돼서 리먼 10배, 100배 같은 게 비슷하게 와버리면 그렇게 되면 50% 이상 하락하겠죠. 그땐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죠. 숏을 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는 FX 크라이시스가 오거나 sovereign debt crisis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환 위기가 오거나 정부 부채 위기가 와서 어느 한 나라가 부도가 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오면은 50% 이상이 떨어지겠지만 그 전에 자잘한 게 와서 페드 풋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 20%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15,000에서 12,000까지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얘가 12,300까지밖에 안 오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12,300 찍고 다시 올라가요. 그럼 저는 이거 못 번 거죠. 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냥 또 들고 있으니까. 정리하지 않는 이상. 뭐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A하고 B가 둘 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맞는데 그걸 그냥 짜집기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짜집기를 오케이, 죄송합니다. 짜집기를 잘못하셨다기보다는 짜집기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게 제가 설명을 충분히 안 드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최선을 다해서 이론하고 실전에서 타이밍하고 흐름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라든지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제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약간 반복하는 형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A1하고 A,B를 그냥 갖다 무조건 묶으신 다음에 결론을 내버리지 마세요. 예, 그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제 방송을 듣고 숏을 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 제 느낌에는 지금 봤을 때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숏을 치신 다음에 이제 주식 오를 때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약간 위로를 받으셨다가 제가 야 내가 언제 숏 치라 그랬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야이씨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흥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계기로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숏 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실전 편이라 그래가지고 섹터를 나눠놓고 설명드린다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겠죠. 저도 많이 틀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기똥차게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계속 트레이딩 했겠죠. 근데 저는 트레이딩을 덜 하면 덜 했지 과하게 해가지고 물려 있거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을 트레이딩에서 잃지 않는 게 버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제가 기다릴 때까지 다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도 트레이딩 하나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을 때 그냥 하시되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드릴게요. 저도 같이 배우고 공유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시거나 저랑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뭐 이렇게 막 차트만 보고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좀 이렇게 펀더멘털리 이해도 가고 이론도 있고 실전 경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좀 배울 수 있는 고수가 있다 싶으면은 공유해 주시면 저도 가서 보고 그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인정하고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거는 저는 지난 15년, 20년 동안 리먼 사태 때 돈을 막 풀고 하면서 물론 2001년, 2002년 때부터 그린스팬 할아버지가 잘못하긴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잘못 돌아간다, 자본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모든 걸 다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 중앙은행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 이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나쁜 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뉘앙스가. 예. 요거를 이제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때마다 그거를 들으시고 계속 주식을 숏해도 되겠다라고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제가 혼자 한탄스러워하는 거하고 이거를 주식시장에 옮겨가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뭐 해놓고서는 잘 잤는데 요즘은 못 잔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제가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2013년부터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조금 확실히 오르기 시작한 건 2013년이라고 치면은 2010에 13에서 2010년대라 그럴게요. 2010년대에 제로금리하고 페드에서 무제한 돈 찍을 때는요. 롱을 치고는 잘 자도 숏 치고는 못 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상금리 되고 양적 긴축하는 데다가 통화량 줄고 다들 긴축 모드죠 지금. 페드가 뭔가 부러지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숏은 치고 잘 자도 롱은 치고 잘 못 잔다라고 바뀐 거예요 이게.
2010년대에는 반대였고,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언더라잉 파워가 뭐냐, 뒷심을 받쳐주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중앙은행들이 돈 가지고 장난할 수 있는 애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파월 아저씨가 독을 품었습니다. 도끼를 가득 품고 제발 이 새끼들아 내 말 들어. 내가 지금 긴축할 거라고 말했고 QE도 안 할 거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니네 내가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서 지금 한 방 먹였거든요. 이번 주에 그 FOMC 성명 발표한 다음에 Q&A에서 그걸 먹였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시청자분 중에서 지난 영상 보고 너 구독자 많이 떨어져 나가겠다. 요번에 좀 제라를 좀 많이 한다. 그러셨어요. 예, 저도 요번에 정말 한 500에서 1000명 정도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크게 한번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려를 했는데도 그거에 불과하고 제가 그냥 올렸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근데 감사히도 소폭 상승했어요. 오히려 구독자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한 6, 70분 올랐다가 다시 지금 한 10명, 20명 떨어지긴 했는데 그 뭐 떨어지는 거는 일주일 지나면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더 감사했던 거는 요번 주 일주일 동안 후원금이 다른 데보다 한 2배는 더 들어왔어요. 작은 액수고 뭐 큰 액수고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시면 되게 감사히 받는데 진짜 제가 되게 감사했던 거는 그 보내주시는 분들 성함이 뜰 때도 있고 거기에 무슨 작은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은 국민은행에서. 근데 거기서 메시지를 힘내세요. 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말씀을 꼭 실어서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요번 한 주 동안에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마음고생해 너 유튜브 접을까봐 안타깝다 그러셨는데, 정말 감사한데요. 열심히 한다는 걸 알아주시는 분들만 계시면 전 괜찮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후원금 보내주시는 패턴도 그렇고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살짝 늘어난 것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응원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되게 힘이 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홍사원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해주셔서. 예, 저도 기자님 방송 열심히 잘 보고 있고요. 제가 뭐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계속 만들고 떠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얘기 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제가 무식하게 올라오는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삭제하고 블랙 시키는 거 이런 거 안 하는데,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욕하시고 저한테 딴지 그런 거 좋은데, 홍사원 기자님이 반갑게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헛소리 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예,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우리 집안 문제니까 그렇지만, 바깥에서 오신 손님이 계신데, 채널 바깥에 계신 우리 홍사원 기자님 같은 분들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거기다 대놓고 헛소리 하는 거는 제가 앞으로는 그냥 지금은 그냥 둘 텐데 앞으로는 그냥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삭제하고 아이디 바꾸시면 그만이겠지만 블랙 할 거니까 헛소리 하시려면은 저한테 하세요. 예, 우리 손님들한테 무식한 댓글은 달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번 영상 제목을 제가 트레이딩 101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무슨 컨스피러시 음모론이 있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시청자분이 해석을 해주긴 하셨는데 저는 그 무슨 음모론인지 모르겠고 그 외국에서 보통 영어권 쓰는 나라에서 진짜 그렇게 써요. 대학교 1학년 때 쓰는 페이퍼는 어카운팅 101, 102 이렇게 2학년 페이퍼는 201, 215 이렇게 시작해요. 학과목 이름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뿐이에요. 대학원 가서 배우는 거는 701, 711 이렇게 시작하고 숫자가 그냥 그렇게 뒤에 붙어요. 그래서 101이면은 1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배우는 가장 기본 클래스다라는 뜻에서 그냥 101을 쓴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못 알아듣겠는데 다른 건 없으니까 괜히 엮지 마세요. 자, 방송 초짜입니다. 엄청 초짜죠, 제가 이번 영상부터 지금 이걸 적용을 할 건데 40분 넘으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옆에 타이머를 하나 켜놓고 막 떠들다가 40분 넘어가면서 이걸 50분 넘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말이 빨라지면서 말 실수가 막 나와요. 예, 요 전 영상 보면은 말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예, 평소에도 하지만 제가 53대 47이라는 거를 53대 74라고 읽고 2021년에 나스닥이 최고점 찍은 거를 2001년이라 그러고 Not for the faint of heart라는 영어를 잘 써놓고 말이 버벅거리면서 Not for the faint of the heart라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어차피 많은 설명을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오해 생기는 거를 지금 오해 생기지 않도록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찍고 났는데 1시간 되면 거기서 끊고 그걸 일부러 올리고 계속해서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뭐 40분 더 나오면 그걸 2부로 올릴게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45분, 47분 막 이때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편집을 하지 않으면서 저는 통으로 그냥 올리거든요. 편집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제가 편집까지 하기 시작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편 올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하나밖에 못 올릴 것 같아서 편집은 포기했고 옛날에 그냥 바로 올려드리면서 천천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5배속으로 막 보시고 그런 거 있으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자세히 얘기한 다음에 오해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제가 중요한 얘기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제가 건너뛰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반복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안 하고 1시간 정도 되면은 그냥 끊고 끝내고 올리고 그 다음 게 올리고 뭐 이렇게 할게요. 오늘 하는 것도 제가 2부에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조금 있어서. 자, 그러면 이론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론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맞냐? 그렇죠?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쑥 들어가고 연착륙은커녕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하는 그런 뷰가 지금 대세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경기 침체 옵니다. 오는데 오래 걸리고 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냐? 한 대여섯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봤는데 1번은 그 12개월 동안에 올렸던 500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빨리 올렸습니다. 그렇죠?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럼 채권 듀레이션 리스크라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서 은행들이 망하긴 했지만 얘들이 실물 경제를 파고드는 데는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보니까 훨씬 더 걸리고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리먼 터지는데 4년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1년 좀 넘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라. 오고 있다. 시간 걸립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토론 자동차 할부금 내는 거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학생융자 갚는 거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학생융자는 지금 미국이 8월인가 9월까지 아예 유예가 되고 있거든요. 3년 정도 유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또 유예를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유예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 지갑에 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학생융자도 계속 갚아야 되니까. 상업용 부동산 페이먼트도 리셋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제가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요 다음에 EPB 리서치라는 데서 좋은 자료를 많이 주는데 제가 재밌는 리포트를 하나 읽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거를 몇 개 갖고 왔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풀려있는 돈이 너무 많아서 둔화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M2 통화량을 1 트릴리언 이상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먼 듯 싶습니다. 2008년 리먼 당시에 8 트릴리언 정도 되는 M2가 있었는데 이거 M2입니다. M2인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약 12년 정도에 걸쳐서 2배가 됐죠. 15 트릴리언이 됐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다시 50%가 올라서 22 트릴리언이 됐다가 1년 동안 열심히 낮춰가지고 21 트릴리언이 조금 안 돼요 지금. 근데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코로나 전 시점하고만 비교해도 벌써 한참 높아져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돈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고 사람들 주머니에 아직도 돈이 있고 기업들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력이 조금만 더 투자 상황이 조금 호전되고 분위기가 좋아진다 싶으면은 확확 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조금 천천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EPB 리서치라는 데서 재밌는 자료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침체는 보통 이제 건설업계를 시작으로 오죠. 제조업도 그렇고 침체가 이제 보통 건설업계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에서 많이 리드를 하는데 시작을 이제 여기서 하는데 이 컨스트럭션 건설업계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자 보면은 이게 지금 리세션이거든요. 닷컴 버블이었고 90년대 초반 리먼 때 그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레이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리세션을 인디케이트 해놓은 건데 리세션이 오기 전에 이렇게 벌써 주거용 건설 붐이 꺼지고 이렇게 하락을 해요. 리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벌써 피크를 찍고 하락을 하죠. 레지던셜 컨스트럭션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 확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물론 리세션이 언제 이 회색 선이 언제 그려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세션이라는 거는
시작한 다음에 9개월, 12개월 후에 알 수 있거든요. 그 NBR에서 그 디클레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조사한 다음에 7개월 전에, 9개월 전에 이때 리세션 시작했어라고 뒤에도 되돌아보면서 이걸 컨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요 파란 선이 지금 여기서 1번, 2번, 3번에서 본 것처럼 쭉 꺾여줘야 되는데 꺾이고 나서 여기쯤에서 리세션이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꺾이지가 않았어요, 확실히. 그게 지금 EPB 리서치가 말하고 있는 침체가 아직 확실히 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게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이거든요. 4번을 보면은 그러면 왜 안 꺾이고 있냐. 이 주거용 주택 건설 경기가 왜 안 죽었냐, 지금 미국이. 얘들이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은 빌딩 퍼밋하고 건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자, 건설, 건축이라 그러는 게 아니겠다. 건축 허가. 건축 허가가, 자, 이거 글씨 굉장히 못 쓰는데 쓰기가 어렵습니다. 건축 허가가 피크를 찍고, 이게 지금 파란 선이 건축 허가예요. 이 파란 선이. 허가가 피크를 찍은 다음에 units under construction을 뭐라 그럴까요? 건설 중? 네, 건설 중. 건설 중인 집 숫자를 봤을 때 6개월 정도 전에 피크를 찍어요. 건축 허가가 이때 피크를 찍었으면 6개월 후에 건설되고 있는 집이 피크를 찍습니다. 집 수가. 그렇겠죠. 말이 되죠. 건설 허가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있어야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허가가 피크를 찍으면은 실제로 건설이 되고 있는 아파트 수도, 집 수도 피크를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 리세션을 보면은 70년대 초반, 지금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리먼 때 2008년대 이렇게 보면은 6개월, 5개월, 5개월씩 요 딱 피크가 이렇게 있었어요. 허가가 피크를 찍은 다음에 5, 6개월 있다가 지어지고 있는 집 숫자가 피크를 찍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허가는 벌써 피크를 찍고 확 꺾였어요, 이미. 그럼 요 핑크색 톤도 이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여기쯤에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내려오면서 이를 만나야 돼요, 여기서. 근데 지금 여기 나몰라라고서는 혼자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있어요. EPB 리서치에서 하는 말은 이게 왜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결국 얘들 말은 이게 내려올 거라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그러면서 건설 고용이 쭉쭉 떨어지고 침체가 확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5, 6개월 정도 후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수가, 집 주택 수가 급격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 12개월까지 이게 장기전으로 갔냐? EPB 리서치에 의하면 코로나가 난 다음에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남부로 이사를 가고 빠져나간대요, 도시에서. 그러면서 이 남부 서던 에리아로 내려가면서 그냥 1주택들은 거의 다 젖이거나 거의 다 피크를 찍었는데 이미 남부 지역에 아파트 공사가 엄청 많이 들어갔대네요. 이쪽 투기가 많이 들어갔대요. 뭐 EPB 리서치에 의하면 그래요. 이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부 아파트 공사가 멀티 패밀리 홈이라 그러면 이게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남부 아파트 공사가 착공이 늦어지면서 거기에 수요가 몰리고 거기에 공사가 많이 되고 더군다나 그 무슨 뭐 공급난이 뭐니 생기면서 자재를 빨리빨리 받지 못해가지고 이미 많이 진행됐어야 되는 공사가 이게 지금 지연이 많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결국 마지막 히든카드인 남부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공사가 멀티 패밀리 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건설 경기가 확 떨어지고 거기서도 고용이 떨어지면서 침체가 본격화될 거다. 라는 뷰를 갖고 있더라고요. 미국 지금 침체가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침체가 벌써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버티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용시장이 왜 탄탄한 숫자로 계속 나오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봤더니 자리를 세는 거라든지 뭐 돌아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조금 늦게 오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EPB 리서치에서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건설업계 경기가 지금 많이 확실히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는 화이트 칼라 워커라고 하는 저 뱅커라든지 뭐
뭐 은행원이라든지 그냥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테크라든지 그래서 테크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잘렸기 때문에 아직 그 여파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침체 지수를 보니까 건설업계가 조금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 제가 너무 많이 그려서 정신없으니까 나갔다가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로는 이 지금 갭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 갭, 이만큼의 갭, 얘가 빠르게 이렇게 좁혀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누가 보고선 야 그러면 여기서 건축 허가가 이렇게 확 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돌아가는 상황 봤을 때 5.25% 금리 하나만 놓고 봐도 건축 허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어지고 있는 집이 급격히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결국은 이 밑에서 만나겠죠. 여기서 허가랑 이런 형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직 부동산 경기가 확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세션이 오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그 리테일 세일즈인데 제가 이 얘기도 많이 들어봐서 저도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 소매 지출이 아직도 강하다. 사람들이 아직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잘 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 강한 소비 지출도 경기 침체를 막아주고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5년치를 봐도 지금 0%가 여기 있는데 거의 0%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거의 0%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애저스트가 아니거든요. 인플레를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0.3%가 늘어났다 그러면 헤드라인은 0.1% 늘어났고 코어 CPI는 0.4% 늘어났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늘어난 거긴 한데 이제 여기서 뭐 마이너스 되거나 여기서 플러스 되거나 이걸 다 감안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1%에서 3% 정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 소매 지출이 더 약해지는 그런 판국을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소비가 강해서 지금 침체가 안 오고 있다는 아닌 것 같고 오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려있는 돈이 M2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침체를 몰고 가기까지 시간이 더 그만큼 걸리는 것 같아요. 자, 6번 이유를 보면은 그 고용시장이 강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제가 이것도 한번 봤거든요. 이제 우리가 continuing jobless claim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나오는 그 주간 실업 청구 신청서, 요거 initial jobless claim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신청서만 제출해도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뭐 한 주에 뭐 26만 K가 나오느니 26만 명이니 28만 명이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밑에 그려놓은 이거 가져온 차트는 이거는 continuing jobless claim이거든요. 이건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하죠. 진짜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왜냐면 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래가지고 꼭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각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2022년 9월 달에 보면은 이게 1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2023년 6월 9개월 사이에 약 180만 명 정도로 됐기 때문에 얼추 38% 정도 오르는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뭐 탄탄하다 강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사람들도 계속 실업 청구를 하는 게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을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특히나 4번에서 봤던 것처럼 이 건설업계가 약해지면서 약세를 띠면서 이쪽에 해고가 늘어나면은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결국은 침체가 오긴 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다. 그 뷰가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론을 하나만 더 보고 갈 건데요. 실전 가기 전에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 페드 풋 얘기거든요. 페드 풋 뭔지 아시죠? 풋 옵션을 이제 공짜로 페드가 줬다 해서 돈 떨어지는 거를 주식시장 떨어지고 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페드가 뭔가 행동을 취하면서 주식시장이 확 올라버리는 연준이 만들어 놓은 급락 방어선이 구축된 것 같은 이건데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잠깐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주식시장 뿡뿡 오르고 특히나 한 달 동안 많이 열심히 올랐던 거 이게 전부 다 지금 신종 페드풋 때문에 이걸 보고 이거에 힘입어서 지금 양떼들이 흥분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정리가 잘 된 파산으로 간 것도 그렇고 강제로 인수됐으니까 이 모든 게 지금 주식시장 강세, 마켓 안정세, 그다음에 환율 안정세 이런 쪽으로 지금 트랜슬레이트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페드 풋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요번에 파월 아저씨가 한 얘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실전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 페드 풋이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가 페드 풋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실전에서 당하지 않습니다. 혹은 실전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페드 풋으로 죽고 페드 풋으로 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어요. 페드 풋이. 페드 풋이 끝났다고 끝난 것처럼 파월 아저씨는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저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생기기 전에 자 2010년대를 보면은 연준의 가장 목표는 뭐였냐? 벤 버넌키가 가장 우려하던 게 뭐였어요? 디플레였죠, 디플레. 디플레를 방지하자가 이 사람의 포커스였어요. 그래서 멍청하게 한 게 뭡니까? 제로금리를 놓고 QE를 해서 인플레를 유도하겠다. 그죠? Induce inflation이었어요. 그걸 왜 그래야 되냐? 성장을 인플레를 유도해가지고 성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본 30년 그 삽질하고 그 멍청한 짓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거의 잘못된 그거를 보고 배우고서는 따라하면 안 되는데 바보같이 그걸 보면서 야 디플레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인플레를 무조건 일으켜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제로금리하고 돈찍기를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노골적으로 페드 푸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explicit 페드 푸시죠 이게. 노골적으로. 자,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년 동안 페드의 톱 프라이어티는 최우선 프라이어티는 대공황을 막아라. 그죠? 리세션이 오거나 디프레션이 올 수 있다. 사람들이 나갈 수 없고 소비도 안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되니까 대공황 생기는 거 아니냐. 소비를 촉진하자. 소비를 유도하자. 그게 꼴이 됩니다.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써서 성장을 유도해내겠다 그래요. 소비를 유도해서. 그렇죠? 그럼 또 이것도 아다리가 딱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로금리 놓고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더 많이 풀고 더 많이 찔러줍니다. M2가 더 빠르게 상승하죠. 2년 동안. 이건 역시 페드 풋이에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집값 더 많이 뛰고 주식값 더 많이 뛰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난 1년 반, 2년 동안 판국이 완전히 바뀌었죠. 탑 프라이어티는 인플레이션 방지로 바뀌었습니다. 디플레 방지에서 대공황 방지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골은 소비를 억제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 거고요. 그럼으로써 얘들이 하기 시작한 게 normalize rates. 금리 정상화하고 양적 긴축이 들어가죠.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월 아저씨가 뒷장에서 얘기할 거지만 페드 풋은 끝났다. 페드 풋 기대하지 마라. 나를 더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 난 모릅니다. 난 금리 정상화 시킬 거고 양적 긴축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했을 때 생기는 게 뭐예요?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가 생깁니다. 그렇죠. 부러지라고 계속 올렸으니까 부러지잖아요. SVB 부러지고 First Republic 부러지고 다 부러지니까 이게 바로 금융위기로 직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생기냐? 암시된 내포된 implicit Fed 풋이 생겨요. 이게 신종 풋이에요. 신종 풋.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런 풋이 아니라 0% 놓고 돈 찍어버리는 노골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풋이 아니라 이제는 뒷짐지고 아닌 척하고 있으면서 뒤에서 조종하는 풋이에요. 그래야지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걸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 풋은 뭐가 있냐? 뱅킹 시스템을 백스톱 시켜주는 겁니다. 은행 위기 방어벽 쳐주는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망했을 때 JP 모건한테 떠밀듯이 강제 인수시켜버리잖아요. 사라 그러죠. 스위트너 막 넣어가면서 달콤하게 만들어가면서 딜을. 그리고 또 엔타이 트러스트 법까지 리프트해가면서 독점법이라고 그러죠. 독점법을 잠깐 캔슬해주고 리프트해가면서 걱정 마. 니네 예치금 총 미국 예치금 10% 이상 가도 돼. 이건 스페셜 케이스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막아주죠. 금융위기를 막아야 되니까. 또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합니다. 이 눈 가리고 아웅이죠. QE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 내가 장기채를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니까.
기관에서 내가 장기채를 담보로 받고 1년 동안만 잠깐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가격이 정상화되면은 다시 담보 빼가고 난 돈 돌려받으면 돼. 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결국은 연준의 밸런스시트를 재무제표를 써가면서 마켓을 안정시키는 거지만 이거는 QE가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요. 예, 이거 완전히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고 distinction without difference. 또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죠.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엽니다. 미국 은행들이 약해지면서 부실해지면서 예측은 빠져나가고 스스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새로운 자본을 캐피털 레이즈를 할 수 없으니까 자본 증식이라 그러나요? 자본을 증식할 수 없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나한테 와. 페드한테 와서 디스카운트 윈도우 가가지고 돈을 거의 무제한으로 빌려주죠. 갖다 써야 되는 만큼 쓰는 거죠. 이건 크레딧 스위스가 넘어지기 전에 스위스 은행도 했죠. 스위스 내셔널 뱅크도 했죠. 스위스의 중앙은행도. 이런 식으로 막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지금 explicitly 하는 건 아니지만 implicit하게 뒷짐지고 다 뒷구녕으로 다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또 페드가 인정은 안 하지만 유동성을 딱 준비해 놓고 있죠. 유동성 공급 준비.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reverse repo facility라고 생각나세요? 여기에 지금 2 트릴리언에서 2.5 트릴리언이 지금 딱 버티고 있다 그랬죠. 지금 오늘날에는 여기서 5.05% 이자를 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기준금리 레인지에서 하단보다 5베이시스 포인트 높은 5.05에 묶여 있죠, 이게. 지금 여기다 돈을 넣어놓은 MMF 펀드는 5.05% 오버나잇 레이트를 받고 엄청 높은 이자율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돈 풀어야겠다 싶으면 얘를 바로 금리를 낮춰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언와인드를 해서 돈이 다시 흘러 들어가서 예를 들어 재무부에서 TGA 들어보셨죠? Treasury General Account 해가지고 Treasury 어카운트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체킹 어카운트 같은 거 거기에 지금 제넷 옐런이 갖다 메꿔 넣어야 되는 돈이 500 빌리언이라 그래요. 막 갖다 썼으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4분의 1? 5분의 1만 갖다 풀어도 이 돈은 다 메꿔지잖아요. 그만큼 큰 돈이에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다 지금 돈 쓸 준비해 놓고 다른 뒷구녕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 노골적인 페드풋만 안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페드풋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페드 입장에서는.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implicit 페드풋이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오지 않을 거야. 혹시 뭐 비슷한 게 와도 연준이 다 마켓 무너지지 않게 돌봐줄 거야. 재료금리랑 돈지기는 아니지만 그거 말고도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많아. 그런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마구마구 오르는 겁니다. 플러스 AI 붐까지 같이 겹치면서 얼쑤 좋다고 같이 오르고 있는 거죠. 요번에 그 FOMC 끝난 다음에 그 기자회견 할 때 제가 파월 아저씨의 제 생각이에요. 이거 뭐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100% 뇌피셜이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그분 말하는 거 계속 보잖아요. 우리는 맨날 Q&A 보면서 할 때 얼굴 표정, 몸짓, 행동 모든 걸 봤을 때 뭔가를 굉장히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외치고 싶은 거는 페드풋 없다. 페드풋은 죽었다. 금리 인하도 없다. 오케이? 제발 내 말 좀 믿어라 니들. 나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거든. 그 제발 헛소리 하지 말고 나는 강경한 계속 이런 자세를 취할 거야. 요번에 Q&A 한 거를 보고 다른 유튜브 방송 보니까 되게 너비시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비둘기파적이었다고. 저는 뭐가 비둘기파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그래요. 이 아저씨가 뭘 했냐면 요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닷플롯 그랬잖아요. 닷플롯에서 맨 위에 2023년 말에 6.25% 찍은 사람 하나 있었죠. 이 관종. 6.25%면은 지금보다 1%포인트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였을까요? 이거 누군지 모르죠. 이거는 어차피 익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파월 아저씨가 아니었을까. 6%에 2명 있고 6.25에 하나, 6%에 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쭉 있었고 이거 파월 아저씨인 것 같아요. 이거 맨 위에 찍은 게. 그러니까 진짜 6.25까지 올리려고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네 나 얕잡아 보지 마. 나 인플레 잡아야 돼.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볼커 블럼더 후속편을 찍지 않으려고 그 불명예를 쓰지 않으려고 파월 아저씨는 무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요번에 코 CPI가 5.3%가 나오고 month on month는 0.4%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1년에 5% 코 CPI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고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문제예요. 고착될 수 있다는 게. 2% 타깃 인플레이션인데 5% 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할 때 그랬죠. 파월 아저씨 말하기를 We are on an unsustainable fiscal path 이랬어요. 이거 우리 좀 심했지, 미국. 정부 지출 좀 줄이자. 이거 조금 심했어, 우리. 이대로 계속하면 어떡하니. 1년에 2 트릴리언 달러씩 적자를 얹으면 어떻게 빚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2 트릴리언씩. 대한민국 GDP보다 많은 거니까 2 트릴리언이면 좀 줄이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지만 나는 여기에 개입을 많이 할 순 없어. 왜? 이건 연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 연준의 독립성이 보장받아야 되는 것처럼 국회나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견하지 않을게. 그러나 조금 심한 것 같아. 줄이긴 줄여야 돼. Unsustainable fiscal path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라는 말을 던지고 마지막에 기자가 다시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미 재정 적자가 나면은 그거 혹시 연준에서 막아줄 의향이 있어? 연준에서 돈 갖다 댈 의향이 있어? 즉 뭐냐면 QE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 있니?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no, under no circumstances 그랬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연준 쳐다보지도 마. 우리 쳐다보면서 허튼 기대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고금리, 정상금리 유지할 거야. 지겹게 유지할 거야. QE 절대 안 해. 재정 적자를 니네가 줄이던 알아서 니네가 줄이면 줄였지 우리한테 와서 QE 다시 해달라고 지금 우리 쳐다보지 마. 그건 벤버넌키가 했고 옐런이 했고 내가 바통을 옮겨받으면서 잠깐 했지. 나 지금 거기 다시 안 갈 거거든. 라고 지금 이걸 틀어막아요, 꽁꽁. 페드 푸시 없다고 지금 틀어막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이 지금 말한 것 자체가 조금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인 게 뒤편에 서서는 뒷구멍으로는 계속해서 임플리시트 팻이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마켓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작은 금융위기도 작은 은행의 파산 하나도 너무너무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많고 부풀려져 있는 거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터지면은 그냥 파이낸셜 아마게돈이 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상황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계속해서 정리정돈이 잘 된 파산을 유도해내고 있는 거죠. 그게 implicit Fed push란 말이에요. 제가 이 파월 아저씨를 봤을 때 이 벤 버넌키나 제넷 옐런보다도 비교해서 훨씬 덜 욕을 하고 덜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파월 아저씨를 보고서는 막 대놓고 뭐라 그런 적은 없거든요.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정이 조금 가는 게 우선 이 양반은 변호사 출신이어서 금융적인 그 지식을 놓고 봤을 때 벤 버넌키나 옐런보다는 아마 한 수 아래일 거예요. 벤 버넌키는 왜냐하면 솔직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지금 잘못된 생각을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 거지. 금융학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훨씬 한 수 아래일 거란 말이에요, 파월이. 근데 그게 다행인 게 한 수 아래기 때문에 미친 짓을 덜 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전에 있었던 펄리시를 따라가거나 그만큼 한 수 아래니까 좀 덜 거만하고 비교적 단순해요.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게. 정말 이 사람은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리고 이게 뭐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플레가 그 일시적이었다. 인플레이션 is transitory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실언? 이 잘못했죠, 코멘트를. 이 잘못 말했던 거를 사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었다는 얘기를 계속 은연중에 비춰요. 사실 리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my view and my team's view are not always the same 그러면서 사실 이때 transitory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다는 그거를 많이 비칩니다. 말하면서. 네.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은 진짜로 페드 푸시 이제 여기서 끝이 난 거냐? 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예, 정상 금리에다가 유지할 거고 양적 긴축에다가 통화량도 축소하고 은행 대출 축소하고 모든 게 긴축 축소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근데도 왜 주식시장하고 이게 신흥국 주식 환율 리스크 애피타일 올라가고 볼리틸리티 인덱스는 안정세가 되고 있느냐? 이 임플리시트 페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은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왜 오르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요게 이제 실전편으로 갈 건데 좀 길어졌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1부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2부를 다시 찍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